금요일 날 시장이 쉬었죠. 성 금요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아가지고 천주교 신자긴 한데 사실 어렸을 때만 잠깐 다녀서 잘 모릅니다. 저 이번에 찾아봤는데 성 금요일이 천주교와 기독교의 역사가 깊은 서구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어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다 쉬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이더라고요. 봤더니 그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성 금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12년에 한 번씩 60갑자 돌아오는 것처럼 매번 이렇게 날짜가 바뀌는 것 같아요. 12년 주기로 보니까 금요일도 쉬고 토요일도 쉬고 일요일도 쉬고 3일 동안 시장이 쉬는데, 언제 또 트럼프나 미국, 중국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날지 모르니까 다들 좀 경계하면서, 이미 목요일부터 시장의 거래량이 되게 한산했다고 하죠. 그것도 그렇고, 오랜만에 한 5일 동안 방송을 쉬었습니다. 사실 방송할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흐름이 이거죠. 4월달 들어와가지고, 드디어 마스터 플랜 세력의 반격이 시작된 걸 봤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4월뿐만 아니라 5월, 6월까지 2분기 전망 시리즈를 4월 초에 했었죠. 그래서 2분기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신입 회원이 되신 분들 겸사겸사 해가지고 마스터 플랜 반격이, 우리가 작년부터 눈여겨봤던 경계해오던 반격이 마침 또 4월부터 시작된 것 같길래, 제가 이제 파월 딱 나왔을 때부터 시작됐다 말씀드렸었죠. 4월 4일부터. 그래서 마침 지난 시절에 마스터 플랜 다 같이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흐름을 쫙, 거시적인 흐름을 짚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는 작년 11월 말부터 어느 정도 좀 예측했던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폭락장이 어떻게 될 거다, 그리고 2분기 때 어떻게 될 거다. 근데 이제 계속 그거 되짚어서 한번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터 플랜 세력의 기존 금융 세력의 이제 트럼프 정부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거셌죠. 정말로 파월 나와서 발톱 드러냈다 했더니 정말로 그 이후로 제이미 다이먼 정말 조용하면서 좋게 말해주면서 시류의 흐름을 아주 이렇게 유연하게 타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정말 이번엔 맘 잡고 나왔죠. 총대 메고 나왔어요. 월가를 대표해서 총대를 메고 나와서 갑자기 굉장히 강하게 트럼프를 몰아붙이고 있죠. 제이미 다이먼이 맘 먹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말로만 붙이는 게 아니라 4월 둘째 주부터 미국 국채 시장이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장이 막 뒤숭숭해졌죠. 흉해졌죠. 굉장히 흉해졌고, 그 일주일 만에 파월, 모든 연준 의원, 제이미 다이먼, 그 다음에 블랙록부터 해가지고 모든 월가에 골드만삭스 해가지고 잘 나간다 하는 CEO들 전부 다 나와가지고 제이미 다이먼이 하는데 한 병도 열애가 없이 다 나와가지고 전부 트럼프 때문에 달러도 약해지고 달러 패권도 약해지고 미국 국채도 신뢰를 못 얻어가지고 다 던지고, 이런 식으로 관세나 모든 정책이 지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을 역사 이래로 이런 위기가 없을 정도로 만들었다라고 파월 모든 연준 의원 일주일 동안 나오고, 미국 국채 시장이 갑자기 일주일 동안 크게 흔들리고 월가의 모든 금융 세력이 다 나왔고, 막판에 이번 주에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번 주에는 또 누가 나옵니까? 옐런 누님이 막판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오바마 나오고 바이든 나오고 다 나왔고 IMF 수장까지 나와서 이 모든 게 트럼프 탓이다 다 몰아붙였고, 월가에 있는 모든 노벨 경제상 받은 사람부터 해갖고 월가의 모든 경제인이 연판장을 다 돌렸습니다. 이번 주에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연판장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경제의 위기의 주범은 누구냐? 트럼프다. 이대로 가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다 위험해진다 라는 식으로
몰고 나옵니다. 물론 국채를 크게 흔드는 위기는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트럼프가 상호 관세로 내가 상호 관세를 계속 첫날부터 먹이는 게 아니라 베센트하고 회의를 한 다음에 조금만 10%씩만 일단 시작할게. 그리고 이거 올릴지 말지 앞으로 90일 동안 잘 얘기해보자 라는 식으로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겠다는 걸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겠다는 똑같은 말이죠. 조삼모사식으로 했지만 그것 때문에 미국 국채 시장이 안정됐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누군가 일주일 동안 의도적으로 던지던 것을 그만뒀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도 봐라. 트럼프가 한번 저렇게 멍청하게 나오기만 해도 미국 국채부터 해서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린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고 지금도 그 여진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때부터 모든 전 세계 언론이 가장 힘 있는 애들의 뒤에서 지원을 받고 똑같은 뉴스를 엄청나게 생산해냈고 그것에 또 그대로 베껴갖고 오게 되는 우리나라 같은 언론들, 별로 언론에 힘이 없는 애들은 항상 여러분들 뉴스만 틀으시면 유튜브만 틀으시면 트럼프 때문에 미국이 망해 경기 침체가 와 전 세계 경제가 망해 관세가 이렇게 갈수록 이제 우리는 정말로 힘든 시기가 올 거야. 덩달아서 막 저기 온갖 뭐 경제 좀 한다는 사람 다 나와갖고 날마다 막 멸망이 온다. 지구 멸망이 온다. 이게 다 누구 탓? 트럼프 탓? 다 그렇게 몰고 가고 있죠. 한 달, 2달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기존의 금융 세력이 자기들의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경제계와 정치계와 언론계 그리고 마침 또 미국에서 전국적인 단위로 50개 주에서 트럼프에 대한 반대 시위가 또 들불처럼 딱 맞춰 일어났죠. 이 모든 게 4월 4일 이후로 2주 만에 다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뭐 저기 3.1 운동하고 그다음에 3.1 운동, 태극기 운동하고 60만세 운동 예전에 그런 거하고 비슷하죠. 작정하고 나왔어요.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 세상이 분명히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된 거는 꼭 트럼프 탓만은 아니고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트럼프 그렇게 욕하더니 오늘은 또 트럼프를 변호하네? 아니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회색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흑백으로 막 몰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마스터 플랜 쭉 이어온 게 누굽니까? 바이든과 파월과 옐런과 모든 금융 세력이었어요. 그러죠? 그런데 지금 불과 2달 만에 어떻게 됐냐? 전 세계가 그리고 미국이 또 모든 나라가 이 모든 게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이 사실은 그 전까지의 바이든의 어떤 그 세력들의 역할도 한 70%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점점 트럼프가 고집을 부릴수록 마가파가 고집을 부릴수록 30%에서 40% 50% 이제 걔네들 역할이 더 커지겠죠. 그런데 그 모든 책임론에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점점 이 모든 책임은 전부 트럼프 때문인 것으로 지금 세계 여론이 2주 만에 급격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러죠? 오히려 파월이나 이런 기존의 금융 세력을 대표하는 애들은 야 어떻게 해서든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를 살려주고 싶고 골디락스로 해갖고 경제 정말 튼튼하게 미국 경제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는데 인플레이션도 다 떨어뜨려놨고 그런데 모든 걸 트럼프가 망가뜨리고 있다. 안타깝다 하면서 오히려 동정표를 받을 정도로 여론은 급격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금과 은을 한번 이런 마스터 플랜 세력이 4월 4일부터 반격하기 전에 한번 어떻게 한번 치대가지고 밀가루 반죽 한번 또 딱 밑으로 해갖고 덮었는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은시장에서 진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또 한번 재밌게 봤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블로그하고 유튜브 하면서 지난 3년간에 3년 조금 더 됐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3년 6개월 될 텐데 그간의 어떤 그 역사에서 재밌게 은시장에서 봤던 소리 없는 전쟁 3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금은시장에서 그 러시아 퇴출할 때 일어났던 거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제재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서방의 결제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방출한 것만 알지 먼저 걔네들 금시장에서 먼저 해외에 있는 러시아의 그 자산을 동결하고 은행에 있는 금도 같이 동결했고 금시장에서
국제적인 금시장의 가장 큰 공급자이자 가장 큰 손 중에 하나인 그 중국하고 러시아인데 러시아를 완전히 외부에 잘 알리지도 않고 지들 G7에서 갑작스럽게 몰래 밀실 회의를 해가지고 바로 튕겨내서 러시아가 어떤 제재를 받을 때 자기네 러시아 어떤 그런 거나 브릭스 이런 것들이 금하고 연계돼서 잘 버티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줄까봐 그때 작업 정말 치밀하게 그때도 제가 쫙 체크하면서 차트 보면서 얘기할까요? 일단은 뭐 이제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지금도 모르는 사람 많죠. 제 금은 시리즈 처음 저기 제 블로그에 쓸 때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던 외국에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우리나라에는 당시에 금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이슈화가 못 됐죠. 그래도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당시 우리나라 커뮤니티에도 좀 얘기가 돌았으니까요. 직접 서학개미들도 여기 참가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21년도 2월에 있던 그 레딧이 항상 그 뭡니까 게임스타 로링 키티라는 그 이제 개미들 대장을 끌고서 공매도하는 기관들 우리가 반대로 엿먹여보자 해가지고 여기저기 덤비면서 헤지펀드 막 다 쓸고 다니던 개미들의 힘으로 미국 개미들이 그러다가 이때 은시장에 이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어마어마한 시장 조작의 비밀이 있다. 누군가 그걸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서 은시장을 이번에 지난 몇십 년간 달러에 눌리면서 금시장을 조작하게 만들었던 은시장을 한번 뒤집고 동학 농민 혁명을 일으켜보자 해가지고 했지만 3일 천하로 끝났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아주 재밌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꽁꽁 숨기는 게 지금도 이렇게 언론에 꽁꽁 숨겨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유튜브에서도.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제가 볼 때는 저는 요거는 외국에서도 모르는데 저 혼자만 봤습니다. 저는 아주 그 푸틴이나 나비올레라 그 중앙은행장 러시아 중앙은행장께서 서양에서 스위프트 방출하고 러시아 루블라를 완전 땅으로 떨어뜨리려고 할 때 분명히 그쪽 라인에서 금하고 어느 정도 연동하는 금분유제로 간다는 얘기가 나올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서방에서 뉴스를 꼭꼭 막아서 그러지. 그래서 러시아 루블라가 의외로 잘 버텼던 이유가 그거죠. 나비올레라 누님이 푸틴이 뭘 알겠어요. 나비올레라 누님이 다 한 거죠. 엄청난 인물이 나라의 큰 그 여성 은행장님 우리 나비 누님이 계셨기 때문에 전쟁 났다 하니까 빵 루블라가 떴는데 순식간에 루블라가 쫙 잡히죠. 이거 보세요. 이거 루블라입니다. 전쟁 났다 해가면서 러시아 뭐 전부 자산 동결하고 해외에서 뭐 스위프트 모든 국제 결제 시스템에도 완전히 쫓아내고 제가 이때 이거를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그 뭐라고 합니까? 옛날 그 중세 카톨릭에서 추방이라고 하죠. 아니 그 뭐죠? 이름이 파면? 아무튼 그 카톨릭의 어떤 그 교구나 이런 힘을 이용해서 수도원이나 그런 걸 통해서 모든 경제가 돌아가던 시대에 파면이 되면은 어디 가서 돈 주고 빵 하나 살 수도 없고 뭐 어디가 잘 수도 없는 완전 사회에서 스위프트 방출이 거의 경제계 금융계 핵전쟁이나 다름없죠. 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샤당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이렇습니다. 띠랍니다. 그때 스위프트라는 거 스위프트 체계에서 방출한다는 거는 전 세계에서 금융계에서 완전히 뭘 사고팔고를 못하게 방출한다는 거의 러시아 죽어라 이런 식이었는데 러시아가 그래갖고 이때 러시아 외환위기처럼 순식간에 루블라가 이렇게 떡락을 하죠. 그런데 이거를 몇 달 안에 이걸 잡죠. 이때 뉴스에 안 나와요. 어떻게 잡았나. 이때 엄청나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러시아에 대한 엄청난 금융 제재, 막 석유 제재, 가스 제재 팍팍팍 들어갔는데 오히려 반대로 계속 루블라가 안정해갖고 여기까지 잡아버립니다. 놀랍죠? 이때 우리 서방 언론에서는 꽁꽁 숨기고 말을 안 했지만 어떻게 했냐? 금본위제 해버렸어요. 러시아에서. 러시아에서 서방에 있는 서방은행에 맡겨놓은 금은 애석하게도 못 찾아왔지만 서양놈들이 딱 그거 동결시켜버려가지고 못 찾아갔지만 러시아 안에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금모으기 운동 해버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때 블로그 글이나 뭐 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 전체에다가 1대1이 아니라 이제 연동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하면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제임스 리카즈 님도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잡아내면서 엄청나게 잘 버티죠. 그 이후에 이제 전쟁 때문에 유럽이 망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미국이 이제 막 금리 인상하고 하면서 전 세계 환율이 이때부터 엄청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2022년부터. 맞죠? 우리가 그때부터 지금 3년째 전 세계가 코로나 때보다도 경제가 회복을 못하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도 거의 그런 시기죠. 그런데 사실 러시아 루블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엄청나게 경제는 탄탄하게 여기서 안정이 됐다는 거죠. 점점 이제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여파를 처음엔 버티다가 점점 길어질수록 버티기 힘들어져서 이제 100루블을 다시 찔끔찔끔 가게 되지만 이 시간 동안 100루블 밑으로 안 오르게 못 오르게 얼마나 그동안 많은 공격이 있었나 몰라요. 전 세계에 제일 힘세다는 한 13명 정도가 덤볐어요. 러시아한테. 경제 제재로. 그런데도 이렇게 100루블 위로 안 치솟게 잘 잡은 거는 러시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힘이 있겠지만 사실은 금의 힘도 큰 겁니다. 지금 금 얘기하다가 이렇게 왔죠. 그 은시장은 거의 그게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두 번째 사건이었고요. 요거 아주 재밌었는데 어디 뉴스를 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외국에서도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번 은시장에 있었던 또 지난 3년간에 재밌었던 얘기가 바로 얼마 전에 제가 썰을 풀었던 요거죠. 지금 마스터 플랜 세력이 트럼프 때문에 금 때문에 완전히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약 넉 달 동안 해롱해롱 헤매고 있었죠. 아주 황금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게 실패할 수도 있을 텐데 한데 실패하기 전에 한 번은 뭔가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때 마침 레딧에서 또 좋은 기회를 어설픈 개미들이 줬고 그때부터 찍어 누른다. 역으로 제가 어설프게 레딧이 나섰다가 오히려 탄탄한 수요가 개미들이 괜히 우우 몰려왔다가 기관들이 에이 겁주니까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고 어머 도망가 하면서 막 도망가면서 이 팽팽하게 밑에 은 가격이 더 올라갈 거다고 받치고 있던 기관들 수요세와 그걸 못 내려가지고 여기서 팽팽하게 힘의 대치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어설픈 개미들이 와가지고 에이 하다가 방법도 몰라서 허물어지면서 어느 시가 이하로 딱 떨어지게 되니까 기관들도 자동으로 알고리즘 프로그램 매매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이하 무너지면 일단 다 도망가 버리죠. 쏠림. 그래서 하루에 막 7%씩 내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며칠 동안 일어났는데 신기하게도 어땠습니까? 뉴스에 나왔나요? 한 번도 안 나왔죠. 왜 그렇게 나오는가? 신경도 안 쓰고 그 정도로 세계 정치 뉴스도 그러고 전쟁 뉴스도 그러고 경제 뉴스도 그러고요. 우리한테 그대로 들어오는 뉴스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그래서 돈 받으면서 거기서 장사질하는 애들은 이런 거 뉴스 자기들이 왜 그런가 들여다보지도 않죠. 특히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경제 쪽은 거의 뭐 외국에서 하는 말 그대로 가져다가 옮기는 거 이상으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보신다 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은시장의 세 번째 제일 재밌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3일, 4일 만에 이렇게 떨어뜨려 놨지만 이제는 이미 작년부터 변화의 바람은 불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마스터 플랜 세력과 트럼프 세력과 중국 세력의 셋의 3파전이 시작됐다. 4월부터 2분기가 이제 진짜 흥미진진해지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니들끼리 싸워라. 나는 아무리 눌러도 무수의 뿔처럼 내 갈 길을 간다. 밑에서 계속 이거는 아직 개미들은 몰라요. 은시장의 싸움은. 하지만 기관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기관끼리. 올라가죠. 아주 무섭게 치고 올라갑니다. 덕분에 금이 잠깐 한 번 절다가 3,000달러 그냥 아주 여유롭게 지켜내고 올라가 버리죠. 이렇게 되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마스터 플랜이 트럼프는 막아도 금과은은 앞으로 못 막는다 했죠. 근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11일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스터 플랜 이제 중요한 거는 근데 우리가 또 재미로 한번 알아봤었죠. 지금 특히 이제 4월 둘째 주에 미국 국채가 왜 이렇게 흔들렸나 여기에 대해서 하도 말도 많고 뭐 세상 어지럽게 하지만 왜 그런가 아주 재밌게 야사식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겼고요. 마지막에 이제 5일 전에 했던 내용들이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진폭이 큽니까? 다들 불안해하지만 불안해하실 게 없고 우리가 4월 초부터 봤던 지금 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게 있으면 저도 얼른 이거는 예상 못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했던 방향도 아니네요 하면은 얼른 저도 내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도 급하게 뭔가 좀 진단도 하고 같이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너무 우리가 지금 예상했던 전형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4월 달은 엄청나게 크게 이거저거에 이제 온갖 선동꾼들 다 몰리고 시장을 제대로 이제 이해 못하는 개미들의 복잡한 투심, 본전 생각, 정선 카지노라고 했죠. 푹푹 흔들리면서 진폭을 줄이면서 4월 말까지 찾아갈 것이다. 그러다가 한 번씩 뭔 일 터지면 재수 없으면 아래로 한 번씩 푹푹 떨어질 확률, 그럴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아랫박스권으로 가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었죠.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협상을 하자 뭐 어쩌자 요새 맨날 뉴스 보면은 베센트 장관이 이제 실세가 됐다. 뭐 피터 나바로 어디로 갔는가 할아버지가 얼굴이 보이지가 않는다. 일론 머스크도 요새는 짜져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왜냐면 더 깊은 흐름을 알잖아요. 그죠? 그런 뉴스들은 다 하나같이 뭡니까? 카톡에 누구하고 연애한대 해가지고 몰려갖고 카톡 보고 2시에 새벽 2시에 자니 하니까 이응 친 거 보고 그거 갖고 이제 이거 봐 지금 애플이 지금 미리 러트닉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로비하더니 애플은 피해갔네. 아니면은 이거 봐 이거 베센트가 지금 완전히 이제 실세가 바뀌었어. 자기들끼리 이제 그 카톡 답장 하나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이제 호사가들 좋아하는 얘기들 하는 아무 쓸데없는 영양가 없는 뉴스들이고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는 잔이 하기 전에 이 두 남녀가 어떤 썸을 탔고 과거에 어떤 막장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숨겨둔 아들의 엄마의 이모인지까지 다 그 전 쭉 그 인물 탐구부터 해서 마가파의 어떤 그런 것까지 지금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거의 1년 동안 이들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잔이 해봤자 그런 거 우리는 신경도 안 쓰죠. 그 흐름이고 그래서 앞으로 눈에 뻔히 보이는 관세 협상 수법에 속지 말자. 하지만 뉴스들은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언론에서 나오는 것도 그거를 이용해서 괜히 한 번씩 주식을 뻥뻥 튀겨서 내리면서 해먹고 싶은 애들이 또 흔드니까 거기에서 맨날 이렇게 흔들렸다. 그 다음날 이렇게 빠졌다. 뭐 뉴스 하나에도 이렇게 저렇게 됐다가 막 하다가 점점 이제 반응 안 하는 때가 오겠죠. 점점 네 마음대로 흔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하고 지쳐갈 때가 오겠죠. 그러면 이제 진폭이 적어지는 거죠. 다음 주 한 주죠. 이제 다음 주 한 주는 아무래도 테슬라와 구글의 실적 발표가 일단 시장에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재밌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 물론 자기들 지금 둘 다 지금 어느 정도 자존심 접고 조금 미국 중국 관세 좀 낮출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양국 간에 교역이 끊어져 버렸거든요. 대부분의 물품이. 근데 당장은 둘 다 힘드니까 어느 정도 맞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뉴스 나오면 또 한번 빵 뜨기도 하겠지만 시진핑은 이미 이번이 둘도 없는 기회라고 보고 이미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그래서 마가파도 여기서 절대 뒤로 물러서진 않습니다. 얘네들도 이런 기회가 없어요. 트럼프가 정권을 다시 잡고 그 다음에 모든 극우 마가파로 모든 지금 자기 주변 친위대를 다 꾸렸고 이런 정권이 다시 오지 않아요. 둘 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봤던 것 같네요. 자, 시장의 모습 한번 보죠.
성금요일 휴장하면서 거래량이 한산했는데 결국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위아래로 출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진폭이 진정되는 모습이다. 정말 그런가 한번 볼까요? 네. 다우입니다. 다우. 네.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 지금 박스권 그때 말씀드렸었죠. 지난 영상에서. 예. 이걸로 한번 아유 첨단기기 하나 나왔습니다. 저도 좀 아이고 이거 왜 근데 자 십자선 보이시나요? 네. 이 다우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 노란 선 있는 것처럼 여기 보이시죠? 가로선, 노란 선. 이게 지난 박스권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위에 박스권. 우리.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가 이제 한번 지난 3월 13일 날 이 바닥이 여기가 바닥이겠지라고들 헤지펀드 기관들과 개미들은 생각했지만 이 바닥에서 한 번 더 바닥 뚫고 지하실로 추락하고 그 다음 박스권이 바로 상단이 여기고 하단이 여기겠죠. 딱 봐도 보이시죠? 여러분들 박스권 자세히 다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는 아래 박스권에서 이거를 아무래도 이렇게 가게 되면서 진폭이 이렇게 갈 확률이 높다. 항상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하루에 뭐 12%뭐 나스닥이 올랐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윗박스권이 이제는 못 넣고 이렇게 아래로 지금은 아랫박스권에 가운 정도로 많네요. S&P 500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뭐 크게 흔들리긴 하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예상 범주 안에서 너무 기가 막히게 움직이니까 사실 영상을 더 만들 일도 없고 저도 꽃구경 다니면서 한 5일 잘 쉬었습니다. 한 얘기 또 하고 별 얘기 할 거 없을 것 같아서요. 오늘도 쉴까 하다가 오늘까지 쉬면 욕먹을 것 같아서 억지로 나왔고요. S&P 500 보면 역시 우리가 봤던 200일선 피보나치 경계하고 만난데 여기가 결국은 아주 중요하다는데 결국은 이거 못 뚫죠. 못 뚫고 200일선 이거 한번 못 뚫면 아주 모양 안 좋아진다 했고요. 결국 여기서 빵 떨어지면서 이 아래 박스권 S&P 500은 뭐겠습니까? 위에 박스권 하단은 여긴데 이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사실 이 정도 저는 이제 이 정도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반 정도 왔고요. 예. 나스닥 100도 그러겠죠. 진폭이 이렇게 커지는 거는 지금 저랑 제 채널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는 긴 흐름과 스토리를 모른다는 거죠. 아까 카톡으로 비유를 한 것처럼 새벽에 자니 하면은 이게 뭘까 하고 지들끼리 여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또 지들끼리 사람들을 흔들어서 들어오게 만들어서 떨어뜨렸다 올렸다 하면서 정성 카지노에서 잃은 거 회복하고 싶은 또 꾼들이 달라붙으니까 뭐만 하나 했다 하면 확 떨어졌다. 뭐 했다 하면 사실 별것도 아닌데 훅 거기다 괜히 있는 말 없는 말 갖다 붙이면서 올리고 그렇죠? 또 내리고 여기 지금 보면 나스닥 100으로 봅시다. 빅테크 제일 크게 움직이는 나스닥 100으로 보시면 자 여기까지가 지금 윗박스권과 아랫박스권의 경계죠. 지금 여기 노란선 보이시죠? 예. 근데 여기서 아랫박스권으로 떨어지고 윗박스권 한번 바닥 천장 빵 부딪혔다 다시 떨어졌죠. 근데 지금 이것도 보면은 어땠습니까? 아래로 떨어졌다가 여기서 크게 솟았다가 다시 아래로 크게 떨어졌다가 위로 크게 솟았다가 다시 아래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맞죠? 보이시죠? 이게 제가 예상했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떨어지게 되면 크는데 4월 한 달 동안은 올랐다 내렸다 몇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배판 게임이 되면서 갭으로 막 떨어졌다 갭으로 올랐다 할 거다. 근데 이 진폭이 점점 출렁출렁 하면서 자리를 잡아갈 것 같다 했는데 보면 지금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4월이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여기까지 올랐다가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여기까지 올랐다가 여기까지 떨어졌죠. 예, 벌써 4번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나스닥 종합도 그러겠죠. 예, 더 볼 필요가 있을까요? 나스닥 종합도 그러고요. 예, 지금 러셀 2000도 러셀 2000은 지금 특히 러셀 2000은 제가 이제 괜히 저 혼자서 개인적으로 보는 요 점선 보이시나요? 요 라인이 있습니다.
요 밑으로 떨어지면 이미 좀 베린 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러셀은 벌써 그 아래로 떨어져서 이거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재밌죠. 왜냐면 그동안 이제 그나마 버텨주던 게 AI, 엔비디아였는데 물론 이제 한번 거품은 빠졌죠. 이제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지난 2년 동안 마지막 버블이 쌓였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AI 때문에 마지막 버블이 일본, 유럽, 전 세계 반도체를 중심으로 다 쌓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미중 갈등으로 해가지고 이게 무너지게 되면 그래서 AI에서 연착륙,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3년 동안 연착륙이 나올 거라 봤는데 지금처럼 이게 경착륙으로 트럼프 때문에 가버리면 그 AI 때문에 쌓인 버블 때문에 전 세계가 경착륙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빵 떨어졌다가 이미 올랐다 내렸다 똑같네요. 똑같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테슬라하고 엔비디아는 좀 이따 한번 더 봐야 되고요. 자, 그랬다 저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금년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이거 이제는 하도 많이 설명해서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어떻게 해서 여기서부터 떨어졌나? 근데 요런 거를 왜 스토리를 계속 얘기를 해주냐면요. 스토리를 사람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참 희한하게 자기 피 같은 돈이 걸렸는데 스토리를 기억을 안 해요. 사람들이. 거기서 왜 넘어졌나? 어쩌다가 거기서 쓰러져서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번 돈이 다 하루 만에 날라간 날을 바둑으로 치면은 복기를 해야 되고 시험으로 치면은 답안지 보고서 왜 그랬나를 알아야 다음번에 그런 실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거를 다시 본전을 채울까만 생각을 하지 자기가 왜 당했나는 절대 마음이 아파서 못 보겠다 이거죠. 다시 그 심정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항상 여기서 내가 뭘 못 받고 뭐가 어떻게 됐었나 진짜 시장의 모습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항상 쳇바퀴죠. 쳇바퀴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서 전혀 기관들은 다른 얘기를 하면서 개미들을 선동하고 있었고 뭣도 모르니까 전혀 시장을 다르게 보고 있으니까 개미들은 떨어지는 동안 도망갈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그걸 기회라 생각한다. 그런데 역대로 많은 기관들이 여기서 포지션을 다 줄였고 개미가 다 받아먹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게 어떻게 되나 더 이상 이제 물린 게 많아서 도망도 못 가죠. 200일선 무너지니까 잠시 패닉에 빠지죠. 패닉에 빠지지만 이제 여기 바닥 됐다고 여기서는 이제 2배, 3배짜리 걸어가지고 먹어야겠다. 콜옵션 해가지고 올리는데 지들끼리 이제 지옥도가 펼쳐지는 거죠. 여기서 떨어지니까 이제는 2배 판이 4배 판이 됐고요. 제곱으로 결국 넣었다 뺐다 콜옵션, 풋옵션 지금 정성 카지노가 되면 카지노에서 누가 제일 돈 많이 버나요? 딜러입니다. 딜러. 수수료 받는 애들. 그러죠? 결국 드러났죠. 땡큐 트럼프. 월가의 빅5 투자은행이 지난 1분기에 트럼프 덕에 돈을 제일 많이 벌었다. 채권하고 주식에서 수수료, 거래, 중개, 수수료, 순전히 그 어떤 때보다 많은 거래가 돈이 넣었다 뺐다 엄청났다. 너무 고맙다. 땡큐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저렇게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지금 굉장히 코로나 때만큼이나 지금 안 좋다. 전망치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전망치가 떨어진다는 건 기업 실적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그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주가라는 것이 지금의 어떤 그 기업의 매출이나 이런 거를 다 넣어가지고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게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몇 배 정도 지금 앞으로 어떤 매출이 나올 걸 다 해서 몇 배 정도 지금 기대치가 반영돼서 주가가 올라간 거냐 보는 건데 맨날 그 이제 사람들을 모으려는 그런 월가의 기관들에서는 지금 그동안 주식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주가가 솔직히 너무 비쌌다. 좀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었다. 피가. 근데 지금은
주식이 굉장히 싸져서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도 아주 적정한 주가 수익 비율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도 여러분들 권리금 하나도 안 내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렇게들 꼬시죠. 그런데 주가 수익 비율이란 건 그 기업의 매출, 얼마나 앞으로 돈을 저 기업이 벌 수 있을 것이냐, 6개월, 1년 동안 그걸 근거로 해서 산출되는 계산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싸졌다 라고 말을 하죠. 저 기업이 앞으로 돈을 1년 동안 이만큼 벌 거니까 이 주가가 정당화된다 라고 사람들을 꼬시죠. 하지만 한 달 뒤에 불과 또 알고 보니까 트럼프가 여기다 관세를 이만큼 때려버렸네. 기어이 여기다 때려버렸네, 반도체.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기업이 반도체 회사가 6개월, 1년 동안 이만큼 못 벌지. 기대 매출을 이만큼 또 하향 조정하죠. 그러면 그게 하향 조정된 만큼 지금의 주가는 또 뻥튀기 돼서 피가 붙는 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 수익 비율도 다시 산정해요. 그래서 아니 이게 김 부장 어떻게 된 거예요? 나 당신만 믿고 지금 돈을 맡겼는데 그때는 주가 수익 비율이 지금처럼 착해져서 싸서 뭐 10년 평균에 뭐 가가지고 지금은 진짜 타야 될 따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맡겼는데 계속 떨어져. 사장님 우리도 이럴 줄 몰랐죠. 그때는 주가 수익 비율이 충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계속 이런 일이 막 국제정세에서 터지고 뭐 거시경제에서 터지고 하니까 이 기업이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 이만큼 쫄았어요. 매출은 이거밖에 안 될 텐데 주가는 또 뻥튀기 됐으니까 이거 다시 계산해야죠. 우리 어쩔 수 없이 다시 계산해 보니까 아직은 또 비싸네요. 그런 얘기는 그러면은 얘기하기 전에 나한테 말을 해줘야지. 응? 또 이제 멱살 잡고 싸우겠죠. 그런 게 좀 있다는 거고요. 시장 설명은 아까 다 했고요. 재밌는 거, 재미가 있든 없든 여러분들 대부분은 재미없다고 느끼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봐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빅스 지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 빅스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 지금. 그래서 지금이 살 때다라는 통계를 갖고 와가지고 월가에서 엄청 떠드는 걸 제가 봤어요. 구체적으로 꼭 찍어 얘기하자면 펀드 스트레스의 톰리 씨가 그랬더라고요. 정말이야? 하고 이제 한번 봤는데요. 이건데요. 빅스 지수 전에 한번 거의 뭐 저도 1년 만에 처음 다시 봤는데 한번 잠깐 보여드렸었죠. 이렇게 한 번씩 추세를 뚫고 나가면은 그때부터 한 번씩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데 지금 딱 그것도 겹쳤어요. 모든 게 겹쳐가지고 확률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이번 하락이 처음부터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죠.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번 하락은 그렇게 쉽게 V자 반등, 거시경제도 그러고 통계지표들도 그러고 아까 200일선 피보나치 빅스가 추세를 뚫고 올라온 거 이 모든 걸 봤을 때 심상치가 않다. 그랬는데 결국 지금 마스터 플랜 세력까지 4월에 엔캐리가 작용하면서 반격을 들고 나왔죠. 모든 게 하나의 초점으로 지금 다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때는 시장에 저 같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뭐 지금 얼마나 세상에 재밌는 게 많은데 굳이 여기에. 그죠? 근데 그래서 이 큰 흐름을 미리미리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늦게는 빠져나오고 싶어도 물린 게 많아갖고 본전 생각에 못 빠져나오죠. 대부분. 그게 문제죠. 그거는 제가 이 얘기는 편집. 사람마다 다 뭐 투자 스타일도 다르고 저는 지금 투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절 멋모르고 한 얘기니까 그런 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요. 각자 알아서 잘 하시면 됩니다. 이거저거 얘기 여러 듣고 본인이 판단하시고요.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만의 뷰를 가지시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저는 수년 전부터 빅스 지수를 저는 25로 봤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뭐 빅스에도 감히 뭐 피보나치 해보려고 한번 깔짝댔던 적도 있고요. 근데 이제 빅스도 한 1년 반, 2년 전부터는 이것도 멍텅구리 됐어요. 사실. 하루짜리, 정말 한 2년 전부터 시장이 개판이 됐습니다. 개판이라는 이 말을 뭐라고 해야 될까? 하루짜리 24시간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변동성, 막 옵션이 엄청 많아졌기 때문에 빅스 지수가, 그래서 저도 빅스를
최근에 와서 최근 한 2년 사이에는 두 가지를 같이 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려나요? 예. 전통적인 빅스 지수 말고도 하루짜리 있어요. 원데이짜리. 이것도 같이 봐요. 이것도 같이 보고 나스닥 100에서 M7 매그니피션 7의 비중도 워낙 커졌기 때문에 나스닥 100의 빅스도 따로 봅니다. 그러면 이 세 개가 항상 같이 안 움직여요. 하나는 안정된다, 하나는 올라가고 막 이 개판이 돼요. 그야말로 개판이 됐고 시장이 지금 통제가 불가능한 쪽으로 지금 너무 많은 자산 상품과 너무 많은 지금 옵션과 너무 많은 AI 거래가 끼어들면서 여기는 이제는 인간이 어떻게 들여다보기 힘든 경지까지 와버렸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빅스 지수를 거의 3개나 봐요, 저도.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5 밑으로 완전히 안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지금 뭔가 바닥이 나오려면 이게 25 밑으로 떨어졌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 근거 없는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재미로 들어주세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또 이것도 와, 25 밑으로 떨어졌네. 몰라요. 그런 거는 절대 책임 못 지고요. 근데 25 밑으로 이렇게 예전에도 보면 떨어지더라도 잠깐 떨어지면 안 돼요. 금방 치고 올라오고 하는데 몇 번의 추세를 겪으면서 추세 전체가 이제 이 25 파란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제대로 좀 식어가는 거라고 저는 봤었습니다. 근데 제가 재미로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톰리 씨가 펀드 스트레스의 톰리 씨가 주식시장 바닥 신호 나왔다.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이번 주 초인가 말씀하셨어요. 진짜요? 봤더니 이제 자기가 또 여러 가지 통계자를 들고 나왔어요. 10년, 20년짜리 들고 나와서 빅스 지수를 자기가 다 분석을 했다. 자기는 60 이상까지 빅스가 떴다가 30 아래로 빠르게 하락하면은 이때는 바닥이다.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0으로 딱 떨어진 날이 있었죠. 30 밑으로. 이거 보고 바닥이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훨씬 대단한 어떤 도구나 대단한 팀원들을 저랑 보는 거는 천지 차이겠죠. 감히. 저는 개인이 혼자서 이거저거 진짜 하다가 어쩌다 한 번씩 보면서 한 거니까. 저는 20으로 봤는데 30만 해도 이게 안정된다? 그래? 그리고 한 번 떨어졌다고 바닥 신호다? 월가의 어떤 그 대단한 그런 통계 지표들은 역시 범인의 경지를 뛰어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밌는 게 또 이분이 또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댄 나일스시죠. 유명한 헤지펀드에서 분석의 대가라고 대가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댄 나일스 씨가 빅스 지수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날 하셨어요. 둘이 재밌는 얘기가 나왔죠. 지금 저는 이게 재밌어서 기사를 갖고 봤습니다. 톰리는 30 아래로 떨어졌다. 바닥 신호다 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단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다는데 내가 위험자산을 축소할 시점은 빅스 지수가 20대 중반으로 하락을 해야 된다. 빅스 지수가 20대 중반으로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S&P 500이 4월 2일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면 나는 그때 들어가겠다. 그때가 바닥이라고. 나는 지금도 겁난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거의 비슷한 날짜에. 20대 중반 아래로 내려간다. 어떻게 둘이 제가 보는 거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25 비트로. 저는 그래서 이거 봐라. 재밌더라고요. 요거 하나 하고 저도 이거 나름 혼자 예전부터 이렇게 쭉 봤던 건데 댄 나일스 씨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4월 2일 이전으로 시장이 회복되면 자기는 들어가겠다. 4월 2일 언제입니까? 이때죠. 4월 2일 이때예요. 결국은 뭡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윗박스권, 아랫박스권 탈출하면 저 사람은 아랫박스권 지금 우리가 보는 아랫박스권 뚫고 나서 윗박스권으로 숨 쉬러 올라오면 그러면서 빅스 지수가 25 밑으로 전반적으로 안정되면 나는 그때 들어가겠다. 그때가 바닥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재밌죠? 이런 거.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는 모습하고 바다 건너에서 또 대단하신 분이 보는 거하고 이렇게 탁탁 서로 들어맞잖아요. 또 이런 거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또 저만 재밌죠? 예, 미안합니다.